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상 첫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 지난번 선거랑 어떤 것들이 달랐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고요. 또 만 18세 유권자가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팩트온에서는 달라진 선거제도 속에서 과연 국민들의 표심은 어디를 향했는지,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아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택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21대 총선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생각보다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화됐고 또 세대 간 갈등도 좀 심했던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했죠. 180석이니까. 방송 3사 출구조사도 그랬고 JTBC 예측조사도 175석을 맥시멈으로 레인지를 정했는데 네. 그보다도 한 5석, 6석이 더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더군다나 180석 이 패스트트랙에서 단독으로 법안 상정할 수 있는 그 의석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죠.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선거였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얘기했을 때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여당 쪽에서는 표심이 더 악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랬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그대로 예측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결과가 좀 달랐을까요? 여당을 과대 예측하는 것들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먹히질 항상, 않았던 거잖아요. 여론사기관들이 예측이 실패하는 게 예.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D-6 동안에 네. 6일 동안에는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보도를 못하게 하는 네. 공직선거법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20대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안산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네네. 또 수도권인 서울 다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다 이제 3, 40대 비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즈음한 상황에서 김대우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3, 40대가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근데 제가 이제 댓글을 봤습니다. 예. 근데 3, 40대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그래 우리가 투표로 보여줄게 보여주겠다. 예.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전 투표도 그렇고 본 투표까지 66%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그거는 뭐 20, 30, 40 세대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전 투표를 따로 봤을 때는 거기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압승하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 일날은 저희가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법상 네. 또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서 공표 보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일어난 민심의 요동치는 그런 민심을 저희가 잡아낼 수가 좀 없었고 잡아냈더라도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김민아 평론가는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슬프게 봤습니다. 워낙 그 선거 과정에서 사실 이 투표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네. 이런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을 쭉 모아보면 사실 어떤 건전한 뭐 정책 논쟁이나 네. 어떤 정치 세력들 간의 노선의 경쟁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가 뭐 당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당에서 공천을 했는데 뭐 큰일이 네. 났다. 네. 그리고 뭐 누가 막말을 했다. 뭐 이런 사고들만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투표를 하려니까 저 자신도 사실 제가 여기서 네. 뭐 정치 평론가라고 지금 나왔는데 과연 내가 이 투표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 투표를 하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가? 사실 갈등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래도 했습니다. 네. 네, 했는데 뭐 예.
다들 비슷한 마음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던 것이 저는 또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현명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높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네. 뭐 수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 이제 그 판세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는 양측이 이제 양진영이 최대 결집을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대의 어떤 투표율이 나왔겠죠. 다만 이제 그 보수 야권에 쫓아오는 속도는 좀 중간에 이제 좀 충분히 가속도가 붙지 않은 그런 이제 악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어떤 접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의 어떤 선거구들에서는 제가 약간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득표가 상당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선거 네. 막판으로 가면서 양측의 결집이 이제 강화되는 이제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측의 결집이 강화되는 그 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 야당보다는 여당도 만만치 않게 높았던 선거인데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야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든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이제 이 네. 총선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야당 심판론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성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코로나19의 네. 경우에는 그래서 보수 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을 좀 억누르는 이런 효과를 발휘한 건데 제가 쭉 이제 추이를 보면은 사실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는 일종의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 있는 조건들이 일정 부분은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이제 사실 뭐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짠한 감정도 있었을 네. 거죠. 과거 총선에서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지지를 해보자라는 흐름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었고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와 같은 이 바로 직전과 같은 총선 구도는 이제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은 정권 심판론이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네. 뭐랄까요 일종의 사각지대를 치고 들어간 게 사실 거대 양당의 이 네. 위성정당, 그 비례정당 창당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양당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졌는데 뭐 예상대로 미래한국당과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많은 의석을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예. 뭐 애초에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으나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민생당, 국민의당 뭐 등등의 어떤 다른 정당들은 뭐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금 뭐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네. 슬픈 결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택수 대표는 이번에 이 비례대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결과는 예상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정당 이제 비례 지지도 조사를 저희가 예. 매주 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면 예. 의석이 조금 바뀌는데요. 민주당이 169석, 통합당이 96석으로 더 줄어드네요. 11석, 7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성정당을 예. 안 만들었다면. 네. 대신에 정의당은 8석을 더 가져가서 13석이 되고요. 국민의당은 7석을 더 가져가서 10석이 되는 거였는데 사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실제 받은 표에 비해서 의석을 8석, 7석씩 어떻게 도둑맞은 느낌일 그러게요. 거예요. 예. 선관위 지난 3월 11일 날 이게 정당법상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유권 해석을 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정당 등록이 안 되도록 미래한국당이. 근데 선관위 좀 소극적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정당법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이게 사건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여론조사 한 두세 차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 한 60, 70%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 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위성 정당이 생기는 게 못마땅하다라고 그렇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말씀이신 꼼수라고 거죠? 봤으니까요. 근데 예.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유권자들은 거기에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예.
반대 의견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다가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예. 그게 찬반이 팽팽해질 정도로 부정평가가 확 줄었어요. 어.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정당이 이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또 유권자들도 약간 내로남불식 이 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꼼수가 통한 겁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는 사실 기성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논란이라든지 또 기성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불만들이 반영된 어떤 그런 것이었거든요.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런데 반드시 그 선거제도를 바꿔서 수혜를 받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룰을 바꿨으니까. 예.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국민들도 판단을 하죠. 이 제도를 바꿨을 경우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수혜를 입는다. 이번에는 그게 정의당이었던 건데 네. 근데 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전적인 어떤 지지를 투표해서 뭐 투표는 하지 않더라도 저런 정치 세력이 원내에 있어야 되고 저런 정치 세력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우리 정치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깊게 있었다면 그런 게 있었다면 여론에 의해서 사실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 만들었더라도 비난을 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이것에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마 다른 길이 열렸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길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애초에 추진했던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있었는데 예. 반드시 뭐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아니더라도 정의당이 일정 정도 이상의 어떤 의석수를 갖게 해서 이 선거의 결과로 이택수 대표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출범하면서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계시니까 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의당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각 위성정당에서 이 후보 추천이 민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네. 결정을 내리면 뭐 예를 들면 순번도 정한다든지 그게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민주적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관위가 순서 정하고 당원의 추천 찬반 투표 네네. 절차는 밟았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 투표를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뭐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뭐 법리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 네. 같은데 뭐 여하튼 지금 투표를 한 많은 표들이 사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사표는 아니겠죠. 이제 다른 정당으로 몰린 간 거죠. 것이기 네. 때문에 좀 왜곡된 거는 분명해 보이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거대 마트가 두 개가 그냥 더 부잣집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건 민주당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제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거 폐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 그렇게 목소리가 갈 나오고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이거는 소선거구제 이제 한계 이제 듀베리제이 법칙이라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강화시킨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요 법 하나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헌을 할 것이냐.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 예. 근데 개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정권에서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러 이 디테일한 부분을 좀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양당이 아마 뭐 동의하에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이 제도의 논의 중에 당시에 이제 보수야당이 들고 나왔던 대안이라는 것은 사실 또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다 지역구로. 그렇죠. 예.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더 이게 뭔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도가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애초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안 되는 제도를 우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금 네. 외국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옷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자 네. 대량 한복 정도를 입는 게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인 것인지는 앞으로 정치권 논의에 따라서 예. 좀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 저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과거에 우리가 그거는 대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에서 이게 들여온 거잖아요. 이거 폐지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폐지한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알바니아입니까? 제가
다른 나라 이름을 잘 모릅니다. 뭐 미국, 영국, 일본 정도 알고 네. 뭐 프랑스. 근데 이제 알바니아인지 뭐 어디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애초에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거기 있는 어디든지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거기로 만드는 바람에 네, 뭐 네. 위성정당들이 뭐 대거 출연하여 이 제도를 다시 뭐 예. 없는 것으로 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히 그런 건지는 아마 팩트 체크를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각국의 이제 대략 이제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선거제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각 나라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 역사적 어떤 과정에 따라서 다 제도의 형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느 걸 수입해 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우리가 했던 취지와 약간 비슷한 선거제도를 네. 갖고 있다고 보는데 독일도 근데 똑같은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계속 그 버전을 업데이트해가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제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이 제도가 옳기 때문에 이 제도만이 답이야. 뭐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니까 없애 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도 업데이트해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예.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법안 발의는 아마 누군가 할 거예요, 네. 전반기에. 근데 법안 통과는 아마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네. 보통 선거구 획정도 막바지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 발의할 텐데 이게 좀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릴 수 왜냐하면 있다. 예. 지금 양당이 아무튼 이득을 받잖아요. 이 아, 민주당도 네네. 11석, 통합당도 7석 이득을 받기 네. 때문에 쉽게 법안 발의 속도를 내서 왜냐하면 이 의견 일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21대 후반기나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국회의원들이 자기랑 관련된 법안은 빨리 안 바꿉니다. 밥그릇과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요. 왜냐하면 예. 이 공직선거법 중에서도요. 블랙아웃 기간 D-6부터 네. 여론조사 공표 못하게 하는 이 법안도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안 바꾸냐면 현역 의원들은 지지율이 좀 높거든요. 높은 채 시작을 하고 대체로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상태에서 6일 동안 이걸 깜깜이로 가야 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꿔주는 근데 거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 없어야 더 좋으신 건가요? 없어야 좋죠. 지금. 언론사들이 전체적으로도 계속 TBS를 포함해서 예. 언론사를 더 많이 6일 동안 맡길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대표로서의 네네. 말씀이신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위성정당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네. 군소정당이 더 표를 가져갔을 것이다. 얘기는 사실 어떻게 해석해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랑 맞잖아요.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유권자로서 궁금한 것은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21대 국회에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네. 이제 지켜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교섭단체 구성이 지금 군소정당들은 어려워졌고 예.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두 정당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네. 뭐 협상이 쉽게 깨지고 안 만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누군가 3당이나 4당 원내대표가 있으면 양쪽 손 중재를 잡고 하고 예. 중재해서 만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당 체제에서의 이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거는 야당에서도 좀 책임이 무겁겠지만 여당 책임이 이제 굉장히 무거워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뭐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는 얘기는 그쵸.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는 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진 막중하게. 거죠. 네. 그러면은 왜 보통 우리가 양당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뭐 단상 위에 올라가서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그럼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 180석을 예.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과정에서도 지금 네. 검찰의 조사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된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식물국회도 아니고 동물국회도 아니고 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좀 물리적 저지를 예. 하려고 하는 통합당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아마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5월인가 6월인가요? 그때부터 보지 않게 되겠느냐 예. 전망해 봅니다. 더 좁혀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제 네. 여당이 더 무게감을 느끼고 이게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공포가 돼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일까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국회가 구성이 되면 또는 뭐 구성되기 전이라도 가장 긴급하게 사실 처리해야 될 것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네네.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거요? 그렇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뭐 추경이라든지 예. 이런 좀 경제적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7월 달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검찰 개혁 문제와 네.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면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 두 개는 좀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긴급한 어떤 경제적 대책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뭐 얼마나의 경제 얘기가 갈지 모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 정부 여당이 처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건 야당이 협조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뭐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견이라든지 네네.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을 얘기해 왔지만 이것은 뭐 우리 정부가 긴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야당이 뭐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건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협조를 해서 이제 처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법이라든지 어떤 그 언론개혁과 관련된 네. 뭐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뭐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하고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이태수 대표 얘기처럼 이제 뭐 동물국회 다시 오고 뭐 이렇게 네.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 야당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나은 조건인 것 같은 게 이번에 선거를 망치는 바람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론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상당히 크게 이제 네. 제기가 됐기 때문에 임시로 어쨌든 간에 지도부든지 비대위든지를 세워야 될 건데 그 지도부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정부 여당의 일정 기간 동안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포착을 잘해서 여당이 좀 서로 이렇게 좀 충돌하는 과정이 아니라 네. 협상을 잘해갈 수 있는 국면을 만들면 제 생각에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제가 여기서 가졌습니다. 아, 저도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기대는 같이 가져보도록 하고요. 근데 또 이택수 대표님이 네.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첨예한 사안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립해서 해결이 안 되면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여하튼 야당 심판의 목소리가 이번에 좀 힘을 얻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검찰 개혁도 많은 국민들이 뭐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면에서 검찰이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3040 세대가 투표하러 나온 것 같고요. 또 보수가 이렇게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게 된 게 저는 언론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일부 보수 신문사들이 네. 이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에 탄탄한 너무 지지층. 예. 기대서 그 기존에 이제 뭐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TBS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목소리보다는 그런 유튜브, SNS 상에서의 가짜 뉴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거나 힘을 실어주는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을 굉장히 제기를 네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상대방 진영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결집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여론조사에 응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3040 그 폄하 발언이 있을 때도 네네.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발언들이나 아니면 이런 논조의 기사들 또 이 평론들이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국 건전한 보수를 만드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있고 미디어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네. 오히려 역결집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여론조사기관 대표시니까 정확성 이거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여론조사 네. 정확성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당 500명씩 해요.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오차 범위가 있는데 펼치면 8.8%포인트까지는 오차가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출구조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조금 범위가 틀렸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이렇게 반영이 해도 안 돼서. 풀 줄은 예. 몰랐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또 선거법상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못하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좀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손 묶고 발 묶인 상태에서 그 조사기관들이 조사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도 네. 이제 국민들이 네. 여론조사를 할 때나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거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리얼미터 치면 조작미터라고 나오고요. 한국갤럽 저도 마찬가지로 조작갤럽이라고 나와요. 네. 근데 저희가 조작하지 않았던 거 이번에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앞으로 2년 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을 텐데 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근데 이분은 오히려 자기 진영에
이 해가 되는 어떤 부메랑 같은 네.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예.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어르신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여론조사 규제 완화를 이제 외치는 네.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 말을 보태자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번에 모처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뭐 정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네. 한다라면 이제는 좀 기성 정치가 그런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좀 정치를 잘해서 네. 예,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4.15 총선이 끝났고 21대 국회 원구성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 앞으로 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팩트온에서는 4.15 총선, 민심은 어디로 향했는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